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분을 상담했습니다. 올해 58세 되신 분이신데요. 퇴직금도 받고 건강도 나쁘지 않고 자녀들도 다 출가시켰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시더군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사람이었어요. 돈 빌려달라는 친구, 만날 때마다 불평만 하는 동창, 자꾸 이용하려는 지인. 이런 분들 때문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죠? 아, 나도 그래. 하고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50대 이상 되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돈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놨고 건강도 아직은 괜찮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바로 관계 때문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맺어진 수많은 인연들. 그 중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들이 섞여 있어요. 젊을 때는 참고 넘어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기 어려운 관계들 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생 이막에서는 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집 청소를 하듯이, 옷장 정리를 하듯이 이제는 인간관계도 정리할 때가 온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노후를 지키려면 반드시 끊어야 할 7가지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많은 얼굴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명확해지실 겁니다. 아, 이 사람과는 거리를 둬야겠구나. 혹은 이 사람은 더 소중히 해야겠구나.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관계 정리를 해야 할 첫 번째 유형은 돈만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제가 상담한 61세 박 모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급한 일이 생겼다며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꼭 갚을게.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박 씨는 퇴직금에서 돈을 빼서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연락하면 조금만 더 기다려줘라고만 하고 결국 그 친구는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SNS에서는 여행 사진을 올리고 골프 다니고 맛집 다니는 사진을 올리면서 말이죠.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돈은 그렇다 치는데 3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게 너무 허무해요.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적 기억을 합니다. 빌린 건 까먹고 도움받은 건 당연하게 생각해요. 두 번째, 관계를 거래로 봅니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처지는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필요에만 집중합니다. 세 번째, 죄책감을 회피합니다. 언젠가는 갚을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실제 행동은 안 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기생형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선의를 악용하는 거죠. 노후 자산은 빌려주는 순간 내 것이 아니다. 이 원칙을 명심하세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단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그러나 정말 친한 친구이고 빌려주지 않을 경우에 내 마음이 불편하겠다고 판단된다면 금액 한도를 정하세요. 10만 원까지는 선물, 그 이상은 거절. 빌려줄 때는 반드시 각서를 쓰세요. 친구 사이에 그게 뭐야 라고 친구분이 이야기한다면 더더욱 빌려주지 마세요. 그리고 빌려간 돈도 갚지 않으면서 또 빌려달라고 하는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세요. 한번 갚지 않은 사람은 이후에도 계속 갚지 않습니다. 내 마음만 상하는 거죠.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일어서서 받는다고 하잖아요. 금전 거래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친구라면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피해야 할 유형은
불평과 부정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제 지인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동창회만 가면 꼭 만나는 분인데요. 요즘 정치 좀 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물가는 왜 이렇게 비싸졌나? 우리 젊은 애들은 정말 이해가 안 가. 병원 가니까 의사도 실력이 없고 2시간 동안 듣는 건 온통 불평뿐이에요. 처음엔 저 친구도 스트레스가 많구나 했는데 매번 반복되니까 듣는 저도 기분이 무거워지더라고요. 한 번은 그래도 좋은 일도 있잖아 라고 했더니 좋은 일이 어디 있어? 우리나라는 날씨까지도 이렇게 더우니 정말 춥겠다. 라고 하더군요. 이런 분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심 끌기입니다. 불평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해요. 두 번째, 책임 회피입니다. 모든 게 외부 탓이니까 자신은 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에너지 흡수입니다. 다른 사람의 긍정 에너지를 빨아들여서 자신의 부정 에너지를 채우려고 해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으면 우리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듣는 사람도 우울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져요. 이 문제에 대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감정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분들과 완전히 인연을 끊기는 어려워요.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라면 말이죠. 하지만 접촉 시간을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시간 제한을 두세요. 오늘은 1시간 정도만 시간이 가능해 미리 말하고 만나세요. 화제 전환 기술을 익히세요. 그런데 요즘 건강은 어때? 같은 식으로요. 긍정 주입을 해보세요. 그래도 우리는 건강하잖아. 같은 말로 분위기를 바꿔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만남 횟수를 줄이세요. 여러분의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피해야 할 유형은 이용만 하려는 사람입니다. 59세 최모 씨는 퇴직 후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처음엔 보람을 느꼈는데 점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최 선생님은 차도 있고 시간도 많으시니까 이것도 좀 해주세요. 최 선생님은 경험도 많으시니까 저희 대신 이 일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결국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할 일까지 최 씨 혼자 하게 됐어요.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다는 듯이 더 많은 일을 떠넘기더라고요. 아, 내가 호구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대요. 이런 사람들은 편의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유형의 특징은요. 첫 번째, 기회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의 상황을 보고 이용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두 번째, 감정적 조작을 잘해요.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이 아니면 안 돼요. 이런 말로 상대방의 자존감을 자극합니다. 세 번째, 선택적 관계를 맺어요.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필요 없으면 연락을 안 해요. 심리학적으로는 기능적 관계만 추구한다고 봅니다. 상대방을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경계선을 명확히 그어야 하는 거죠. 명확한 거절법을 배우세요.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네요. 대안 제시를 해보세요. 제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방법도 있어요. 호혜성 원칙을 적용하세요. 땡땡님이 저에게도 도움을 주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기억하세요. 진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한쪽만 주는 관계는 착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멀리해야 하는 네 번째 유형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갔는데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야, 너는 아직도 그 아파트에 살아? 나는 작년에 강남으로 이사했는데 내 아들 대학이 어디야? 아, 거기 요즘 취업이 잘 안 된다던데? 어머, 내 남편 퇴직금이 그것밖에 안 돼? 우리 신랑은 듣는 사람은 기분이 상했지만
그 친구는 계속 자랑질을 했답니다. 결국 다음 모임부터는 참석하지 않게 됐다고 해요. 비교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첫 번째, 열등감에 대한 보상 심리예요. 속으로는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이려고 해요. 두 번째, 인정 욕구가 강해요. 내가 더 잘 살고 있다는 걸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 경쟁 의식이 과도해요. 친구 관계도 경쟁의 장으로 봅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자존감이 낮아요.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거든요. 이런 유형들을 멀리하기 위한 실천 팁은 비교 게임에서 아예 빠져나오자입니다. 비교하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무반응 전략을 쓰세요. 아, 그렇구나 하고 화제를 바꾸세요. 상대방 칭찬으로 넘어가세요. 와, 정말 잘 됐네.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자기 기준을 명확히 하세요.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게임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만의 행복을 추구하면 돼요. 다섯 번째 유형은 내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손주 돌잔치를 앞두고 행복해 하시는 60대 중반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기쁨을 누구보다 친한 친구와 나누고 싶어서 초대장을 보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와서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애가 좀 작은 것 같은데? 밥을 잘 안 먹나? 아이고, 요즘 돌잔치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니? 그 돈으로 적금이나 넣어주지. 우리 손주는 벌써 걸음마를 하는데 얘는 아직 못하네? 축하받고 싶어서 초대했는데 오히려 기분만 상하고 말았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축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첫 번째, 질투심이에요. 상대방의 행복이 자신의 불행을 더 부각시킨다고 느껴요. 두 번째, 우월 욕구입니다. 상대방을 축하해주면 자신이 아래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관심 끌기예요. 축하보다는 자신에게 관심이 오기를 원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축하 결핍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타인의 성취를 인정하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죠.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위한 실천 팁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만 곁에 두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 보호가 우선이에요. 오늘은 내 기쁜 날이라고 스스로 다짐하세요. 선별적 공유를 하세요. 모든 기쁨을 모든 사람과 나눌 필요는 없어요. 축하하는 사람 확대를 해보세요. 새로운 인연 중에서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분들을 찾아보세요. 행복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를 잘 골라야 해요. 멀리해야 할 여섯 번째 유형은 시간과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김모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늘 늦어요. 항상 늦는 친구가 쓰는 단골 멘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안, 급한 일이 생겨서 30분만 늦게 갈게. 두 번째는 차가 막혀서 1시간 늦을 것 같아. 세 번째는 몸이 좀 안 좋아서. 다음에 만나자.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까 김 씨는 약속을 잡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더래요. 하루 종일 그 친구 연락만 기다리게 되고 다른 계획도 세우지 못하게 됐다고 해요.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는 첫 번째, 우선순위 문제예요. 상대방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두 번째, 자기중심적 사고입니다. 자신의 사정만 중요하고 상대방의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통제 욕구예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기다리게 함으로써 우위를 점하려고 해요. 시간은 돈보다 소중한 자원이에요. 특히 50대 이상일수록 더욱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위한 실천 팁은 본인의 시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시간도 존중하는 사람과만 만나자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삼진 아웃 룰을 적용하세요. 3번 약속을 어기면 더 이상 약속을 잡지 않아요. 대안 계획을 세우세요. 30분 늦으면 혼자 식사하고 올게라고 미리 말해두세요. 시간 경계를 명확히 하세요. 정시에 시작해서 정시에 끝내자고 제안하세요. 시간을 존중하는 것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과 같아요.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멀리해야 할 7번째 유형은 늘 남 탓만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내 사업이 망한 건 정부 정책 때문이야. 내가 승진을 못한 건 상사가 나를 미워해서야.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하는 건 학교 선생님이 못 가르쳐서야. 내 건강이 나쁜 건 병원에서 오진을 해서야. 60년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잘못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늘 누군가의 잘못, 어떤 상황의 잘못이었다고 하죠. 남 탓만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은 첫 번째, 자기 방어 기제가 과도하게 작동해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학습 거부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세 번째, 피해자 정체성에 빠져 있어요. 나는 항상 피해자라는 생각이 고착화되어 있죠. 이런 분들과 오래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남 탓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뭐든지 외부 탓을 하는 습관이 생기죠. 이런 유형을 멀리하기 위한 실천 팁은 책임을 나누는 사람과 가까이 하자입니다. 이런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공감의 한계를 정하세요.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같이 분노할 필요는 없어요. 해결책 제시를 해보세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세요. 긍정 사례 공유를 해보세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래도 안 되면 만남을 줄이세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훨씬 유익해요. 여러분, 오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끊어야 할 인간관계 유형 7가지에 대해 함께 살펴봤는데요. 혹시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집 친척 중에 그런 사람 있어. 동창 중에 그런 친구 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들을 무조건 미워하거나 원망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되 거리를 조절하자는 겁니다. 50대 이상 분들에게 남은 시간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20년, 30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 소중한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가?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예요. 관계 정리가 이기적일까요? 혹시 이렇게 관계를 정리하는 게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성숙한 어른의 지혜예요. 젊을 때는 모든 관계를 다 감당할 수 있었어요. 체력도 있었고 시간도 많았고 인내심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은 관계는 정리해야 해요.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사람들을 곁에 남겨둬야 할까요? 첫 번째, 나의 성장을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을 할 때 할 수 있어 응원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두 번째, 진솔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요. 세 번째,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입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삶의 활력이 생기는 사람들이요. 네 번째,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서로의 상황을 배려하는 사람들이요. 다섯 번째,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해주는 사람들이요. 이런 분들이 바로 인생 이막의 진정한 동반자들입니다.
관계 정리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1단계는 관계 지도 그리기입니다. 종이에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적어보세요. 가족, 친구, 동료, 지인까지 다요. 2단계는 3단계로 분류하기입니다. 1등급은 꼭 필요한 사람들로 더 가까이 둘 사람들입니다. 2등급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사람들로 현상 유지만 할 사람들입니다. 3등급은 반드시 거리를 둬야 할 사람들로 점점 멀리해야 합니다. 인간관계 정리를 위한 마지막 3단계는 점진적 실행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관계를 바꿀 수는 없어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조정해 나가세요. 내 노을 갉아먹는 3등급 사람들과는 만남 빈도를 줄여 나가야 합니다. 전화 통화 시간을 줄입니다. SNS에서 소통을 줄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줄입니다. 인간관계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라고 무턱대고 믿고 돈을 빌려준다든지 듣기 힘든 얘기들을 하는데도 참는다든지 하게 되면 결국 내 몸과 마음 그리고 재산의 피해도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관계를 서서히 끊어나가야 내 노후가 편해집니다. 반면 1등급 사람들과는 더 자주 연락합니다. 50대, 60대에 새로 만난 사람이라도 마음이 서로 맞고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면 1등급 사람입니다. 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늘립니다. 서로 진심 어린 관심을 보입니다. 3등급 사람들과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상담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더 이상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의 부담이 확 줄어든대요. 시간이 여유로워졌어요. 불필요한 만남, 의미 없는 전화가 줄어드니까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이 생긴대요. 새로운 인연이 들어왔어요. 나쁜 관계가 정리되니까 그 빈자리에 좋은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해요.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자꾸 비교당하고 평가받는 관계에서 벗어나니까 자신감이 회복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 관계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선생님, 그런데 가족은 어떻게 해요? 형제 자매나 사촌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가족 관계는 쉽게 끊을 수 없죠.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고 견뎌야 하는 건 아니에요. 가족 관계에서의 경계 설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리적 거리 조절입니다. 자주 만나던 걸 가끔 만나기로 합니다. 둘째, 화제 제한입니다. 민감한 주제는 피하고 안전한 화제만 나눕니다. 셋째, 시간 제한입니다. 만나는 시간을 정해두고 길어지지 않게 합니다. 넷째, 감정적 거리두기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뭘 해도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죠. 나쁜 관계를 정리했으면 이제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겠죠? 50대 이상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취미활동 참여입니다. 등산, 요리, 톡서, 사진 등 관심 있는 분야의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둘째,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하다 보면 진정성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셋째, 평생교육 참여입니다. 대학교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강의 등에 참여해보세요. 넷째, 종교활동 참여입니다. 교회, 절, 성당 등에서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요. 다섯째, 스포츠 동호회 활동입니다. 골프, 테니스, 탁구 등 운동 동호회나 문화 동호회에 가입해보세요. 중요한 건 새로운 관계도 천천히 발전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깊은 관계를 원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관계를 정리하다 보면 이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을 더 풍부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충전된 에너지로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듣고 나서 당장 내일부터 모든 걸 바꿔야겠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변화는 천천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해요. 3주에 걸쳐서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주에는 오늘 배운 7가지 관계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두 번째 주에는 그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한 사람을 정해서 거리 두기를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 주에는 반대로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한 명을 정해서 연락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나씩 바꿔 나가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50대 이상인 우리가 가져야 할 관계 철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보다 양이 아니라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는 10명의 진짜 친구, 1명의 찐친이 더 소중합니다.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내야 한다가 아니라 소중한 한 사람과 더 잘 지내야 한다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는 없어요. 정말 중요한 사람들만 만족시키는 게 더 중요해요.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무조건 참는 것보다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현명해요. 여러분, 오늘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관계의 틀 안에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원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더 이상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 매달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선택권이 바로 여러분 손에 있어요.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은 누구일까? 나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 답이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50대 이상이 될수록 진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나이예요. 젊을 때는 이해관계로 맺어진 관계들이 많았잖아요. 직장 동료, 아이들, 학부모, 사업 파트너.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인간적 매력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더 진솔하고, 더 따뜻하고,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이막에는 분명히 더 좋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작은 결심 하나씩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앞으로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소중히 대할 수 있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겠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훨씬 가볍고 행복해질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소중한 에너지를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따뜻하고 아름다운 인연들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인생 이막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